안녕하세요. 1학년 통합과학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과서 152쪽 생체 촉매 단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될 핵심 개념, 물질대사, 효소, 같은 말로 생체 촉매입니다. 세 번째, 활성화 에너지, 그리고 학습 목표는 생명 시스템 유지에 필요한 화학 반응에서 생체 촉매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자, 교과서 152쪽에 제목을 보면 생체 촉매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중학교 때 촉매라는 단어의 뜻에 대해서 배웠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153쪽에 보면 다시 한번 촉매라는 단어의 뜻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촉매는 매우 중요한 기본 개념이죠. 화학 반응에서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라고 해서 다음 내용을 배울 때 촉매의 특성에가 이 기본 개념이 들어있음을 꼭 알고 있어야 공부하기가 쉬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화학 반응의 속도를 변화시키는, 변화를 어떻게 시키는 물질이 있느냐? 빠르게도 변화시킬 수 있고 느리게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물질을 촉매로 합니다. 그래서 촉매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촉매라고 해서 반응을 빠르게 하는 물질, 빠르게 하는 촉매. 두 번째는 부촉매라고 해서 반응을 느리게 하는 촉매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부촉매는 많이 배우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촉매다라고 부르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반응을 빠르게 하는 촉매, 정촉매를 많이 얘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배우는 촉매도 역시 반응을 빠르게 해주는 촉매입니다. 정촉매. 그래서 촉매의 정의 꼭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반응 속도를 일반적으로 빠르게 변화시키는 물질, 이것이 촉매의 정의였습니다. 자, 그럼 다시 152쪽에 생체 촉매라는 단어의 뜻에 대해서 배우고 갈 건데요. 생체 촉매란 무엇이냐? 생명체 안에서 만들어지는 촉매, 이것을 우리는 생체 촉매라고 합니다. 그 생체 촉매가 같은 말로 효소라는 겁니다. 효소. 그래서 효소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남학생 그림이 있는데요. 젖당이 많이 들어있는 우유를 마시면 속이 더부룩하고 설사 증세가 나타나는 사람이 있다. 이는 체내의 젖당을 분해하는 소화효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학교 때 소화효소에 대해서 배웠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유를 마시면 속이 더부룩한 사람, 이것을 젖당 불내증이라고 해서 락테이스가 효소가 분비되지 않는 사람,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체 내에서 효소는 어떤 역할을 할까? 그래서 여러분이 효소에 대해서, 즉 생체 촉매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왔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번 단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단원의 핵심 개념인 물질대사, 바로 물질대사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물질대사는 무엇이 물질대사냐? 생명체 내에서 물질이 분해되거나 합성되는 모든 화학 반응을 우리는 물질대사라고 한다라고 해야 합니다. 생명체 내에서 분해되거나 합성되는 모든 화학 반응, 그것이 물질대사의 정의입니다. 화학 반응 역시 옆에 주석으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어떤 물질이 화학적 성질이 다른 물질로 변하는 현상, 이것을 우리는 화학 반응이다 라고 이랬었습니다. 역시 중학교 때 배웠던 화학 반응, 예를 들어서 A라는 물질을 반응을 시켰을 때 A라는 물질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서 분해가 되어서 B와 C라는 물질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화학 반응식을 쓸 때 A 화살표 B 더하기 C라고 표현을 해주죠. 그래서 화살표 왼쪽에 있는 이 A가 같은 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반응물이라고 해주는 거고요.
A라는 물질이 B와 C로 바뀌었다 라고 해서 B와 C와 같은 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생성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반응물은 반응하는 물질, 화살표 오른쪽 B, C 같이 생성된 물질 우리는 생성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배웠던 것 중에 가장 쉬웠던 거는 반응물, 과산화수소가 있을 거예요. 과산화수소는 자연에 두면 자연적으로 분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주 느리게. 어떤 걸로 생성물로 바뀌게 된다? 우리가 흔히 쓰는 소독할 때 쓰는 과산화수소는 오래 놔두게 되면 나중에 과산화수소의 기능을 잃게 됩니다. 왜? 자연적으로 분해가 되어서 물과 산소가 분해되어 나중에는 물 성분만 우리가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화학 반응식에서 반응물은 과산화수소가 되겠죠? 그리고 생성물은 물과 산소가 됩니다. 그래서 반응물과 생성물이란 단어가 바로 뒤에서 나오게 되기 때문에 화학 반응식이 이렇게 써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물질 대사, 생명체 내에서 물질이 분해되거나 합성되는 모든 화학 반응이다 라고 하는데요.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아침에 옥수수를 먹었습니다. 옥수수 그림이 있죠? 이 옥수수에 들어있는 탄수화물 전분 성분은 소화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 산물인 포도당으로 분해가 됩니다. 이 분해 과정은 물질 대사입니다. 반대로 합성, 체내에서 합성되는 단백질이 합성되거나 식물체가 하는 광합성 이런 것도 모두 화학 반응이 되는 거죠. 물질 대사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배웠을 거예요. 여러분이 옥수수를 먹게 되면 효소, 우리가 배우게 되는 생체 촉매, 아밀레이스라는 것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고요. 더 이제 소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제 말테이스 이런 것들이 반응을 하면서 이제 물질 대사에는 뭐가 항상 작용하느냐? 생체 촉매, 효소라는 것들이 작용하게 됩니다. 옥수수가 소화가 되려면 소화 효소가 작용을 해야만 포도당이라는 것으로 소화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명현상, 물질 대사는 모두 효소라는 것이 관여하는 반응이 됩니다. 자, 물질 대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가 있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물질이 합성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물질이 분해되는 반응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질 대사는 합성되느냐, 분해되느냐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의 종류가 다릅니다. 물질이 합성되는 반응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동화작용이라고 부르고요. 물질이 체내에서 분해되는 작용을 소화되는 것처럼 분해되는 작용을 이화작용이라고 합니다. 물질이 합성되는 작용을 왜 동화라고 부를까요? 반응물이 삼각형과 사각형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물질이 합성이 되어서 삼각형과 사각형으로 합쳐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의 물질이 되는 거죠. 두 가지 물질이. 그래서 동자라는 건 같을 동, 하나 동자입니다. 하나, 같게 되는 작용, 동화작용이고요. 이화작용이라는 건 분해가 되는 작용입니다. 네모, 화학결합, 세모로 이루어진 것들이 화학변화 후에 네모와 세모로 각각 떨어지게 되는 것. 이것은 분해되는 작용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되는 작용, 한 덩어리였던 아이들이 다르게 되는 작용이라는 뜻에서 다를 이자 쓰는 것 같아요. 이화작용, 다르게 되는 작용이다. 그래서 물질이 합성되는 동화작용의 특성은 합성되는 거기 때문에 작은 두 개의 분자가 삼각형, 사각형이라는 작은 두 개의 작은 분자가 큰 덩어리 하나의 분자로 바뀌는 겁니다. 화학결합을 통해서. 그래서 작은 분자, 이거를 저분자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큰 분자, 이것을 고분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화작용은 반대겠죠. 고분자에서 저분자로 큰 덩어리가 화학결합이 끊어지면서 작은 아이로 바뀌는 것, 그게 바로 이화작용이 됩니다. 에너지의 흡수 또 나타나게 되는데요. 에너지의 이동, 동화작용에서는 에너지가 흡수됩니다. 작은 따로 떨어져 있는 아이들 두 개를 붙이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열을 흡수하면서 이러한 반응을 흡열 반응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이화작용은 한 덩어리를 작은 종회로 쪼개면서 오히려 에너지가 방출되게 됩니다. 이 에너지가 방출되어서 바깥쪽으로 열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열이 발산되는, 열이 방출되는 반응, 그래서 발열 반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동화작용은 합성작용이었죠. 물질이 생명체가 할 수 있는 동화작용은 합성되는 작용입니다. 그래서 광합성, 식물에서 일어나는 거죠. 두 번째는 단백질 합성입니다.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예는 동화작용의 반대 과정이 되겠죠. 소화되는 과정,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소화가 돼서 큰 덩어리가 작은 덩어리로 쪼개지는 과정, 그리고 세포호흡이 있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세포를 배우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호흡의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이다? 우리가 먹은 영양분을 소화시켜서 그것이 산소와 만나서 에너지, 즉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에너지가 방출되는 과정. 그래서 호흡의 궁극적인 목표는 에너지 생산입니다. 에너지 생산. 그래서 호흡이 일어나는 과정은 열이 방출되는 발열 과정으로 광합성과 반대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면 좋다라고 첫 시간에서 여러분에게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합성은 엽록체에서, 세포호흡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면서 이 두 과정이 더 반대로 일어나는 과정임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동화작용을 들어오게 되면 그래프가 잘 안 보이는데요. 동화작용은 반응하는 물질이 3개의 큰 덩어리예요. 작은 3개의 작은 덩어리들이 붙어 있는 겁니다.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동화작용을 통해서 생성물이 되게 되면 에너지가, 여기가 상태가 0이다 라고 한다면 에너지가 10으로 높아지면서 에너지가 흡수되면서 생성물이 큰 덩어리 하나의 생성물이 되는 과정, 이것이 바로 동화작용을 표현하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반응물의 에너지 양보다 생성물의 에너지 양이 높아진 상태, 10만큼 높아진, 예를 들어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에너지가 흡수된 상태의 그래프, 이것이 동화작용의 그래프고요. 이화작용은 큰 덩어리인 하나의 반응 물질이 작은 덩어리 3개로 나누어지면서 고분자가 저분자로 바뀌면서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10이었다라고 한다면 에너지가 얼마의 상태? 0의 상태로 에너지가 방출되어서 떨어지는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이화작용의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동화작용은 생성물이 반응물보다 에너지가 높은 상태가 되고요. 이화작용은 생성물이 반응물보다 에너지가 낮은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물질대사의 종류,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은 역시 별표 꼭 두 과정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꼭 외워두셔야 다음에 시험 볼 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방금 배웠던 그래프, 이 그래프는 다음 내용 배울 때 활성화 에너지 부분과 연관이 되어서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프, 어떤 그래프인가 비교해서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물질대사의 종류에 대해서 배웠고요. 책 152쪽에 보면 자, 152쪽에 보면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저분자에서
고분자로 합성이 일어나서 한 덩어리가 되는 그러한 과정. 이제 단백질의 기본 단위인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 작은 덩어리가 저분자가 고분자가 되는 과정. 이것이 동화작용이다 라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 흡수된다. 이것이 무슨 반응이다? 열이 흡수되는 반응, 흡열 반응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고분자에서 저분자로 포도당이 이화작용을 통해서 세포 호흡을 통해서 포도당이 이산화탄소가 물로 바뀌는 과정은 이제 세포 호흡의 과정인데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이화작용이 나타나고 있음을 표시하는 그림입니다. 에너지가 방출되는 것이 무슨 과정이다? 발열 과정이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발열 반응. 그래서 물질대사의 두 가지 종류 아주 중요하게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동화작용, 이화작용 이번 시간에 꼭 외우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몸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화학 반응과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 안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은 화학 반응이긴 하지만 밖에서 우리가 흔히 보는 화학 반응과는 좀 다르다. 그래서 같은 화학 반응인데 연소와 세포에서 일어나는 세포 호흡,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 호흡은 비슷한 과정처럼 보이지만 화학 반응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간단하게 보고만 가면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는 36.5도 체온 범위 36점에서 6도에서 7도 사이에 체온 범위에서 일어난다면 연소는 보통 400도 이상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촉매, 그리고 우리가 말했던 물질 대사에서는 여러 종류의 촉매가 필요합니다. 소화라는 소화 과정만 생각을 해봐도 아밀레이스, 말테이스, 펩신, 트립신 여러 가지 종류를 배웠을 텐데요. 여러 가지 효소가 있어야만 과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소는 온도가 충분히 높아지게 되면 조건이 갖춰지게 되면 촉매 없이도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는 똑같이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가게 되는 똑같은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가는 과정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아침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옥수수를 먹으면 그 옥수수를 분해하는 게 한꺼번에 팍 불타듯이 분해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 단계, 여러 기관들을 거치면서 천천히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생성물로 가는 과정이 나타나게 되지만 우리가 밖에서 볼 수 있는 연소 과정은 똑같은 반응물과 똑같은 생성물이 생기더라도 한꺼번에 열을 내면서 확 불타오르는 과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연소의 화학 반응과 우리가 흔히 밖에서 볼 수 있는 연소와 같은 화학 반응은 조금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은 촉매라는 것에 의해서 아주 단계적으로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아주 느리게 일어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아주 낮은 우리 몸 안에 일어나는 체온 정도에서 일어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 가서 다시 얘기가 나오게 돼서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얘기를 먼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으로 다시 와볼게요. 책 153쪽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자, 153쪽. 자, 핵심 단어들이 다시 나오게 있습니다. 음식물의 소화작용에 소화효소가 작용하듯이 물질 대사에는 반드시 효소가 관여한다. 자, 효소. 생명체 내에서 촉매 역할을 하는 건데 생명체 내에서만 합성되기 때문에 생체 촉매라고도 한다. 같은 말인 거죠. 생체 촉매. 그래서 중요 핵심 개념, 물질 대사, 그리고 효소라는 것에 대해서 배우고 왔습니다. 이제 세 번째 핵심 개념인 활성화 에너지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자, 활성화 에너지
한번 읽어볼까요? 화학 반응은 일정한 양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분자들이 충돌하여 일어나므로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충분한 양의 에너지가 공급되어야 한다. 화학 반응이 진행되는데 필요한, 빗줄을게요. 화학 반응이 진행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이것이 활성화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활성화 에너지.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라는 단어가 나와서, 자, 활성화 에너지. 자, 화학 반응이 개시가 되고 그 입자들이 충돌하면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에 필요한 개시, 즉 화학 반응을 열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를 우리는 무엇이라 부르느냐? 활성화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활성화 에너지. 그래서 화학 반응을 활성시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그래서 여기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반응 물질이 있습니다. 그 반응 물질이 생성 물질로 갈 겁니다. 그때 반응물이 생성물로 슉 하고 바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어느 정도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최소한의 탄을 넘을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한데요. 그 최소한의 탄을 넘을 정도의 에너지, 그것을 우리는 활성화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조금 개념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쉽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메말라가는 개구리들이 있습니다. 왼쪽 그림에. 이 개구리들은 이제 물을 적셔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개구리들은 오른쪽으로 가야 합니다. 우물로.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이 개구리들은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느냐? 우물로 가는 최소한의 에너지 장벽, 이 에너지 장벽을 넘어야만 갈 수 있습니다. 이 에너지 장벽을 넘으려면 개구리가 가만히 있으면 갈 수 없고 최소한의 에너지를 가지고서 이것을 넘어가야 합니다. 이 에너지 장벽, 넘어가야 되는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가기 위해 넘어가야 되는 이 최소한의 에너지 장벽이 바로 활성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 활성화 에너지라는 게 높으면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대답했을까요? 어렵습니다. 이 장벽을 넘어서 이 반응물들이 생성물로 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면 가장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개구리들이 아주 운동신경이 좋은 아이들인 경우. 첫 번째. 두 번째, 이 에너지 장벽, 이 장벽이 낮아지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의 경우는 반응하는 분자 입자들이 에너지가 아주 충만하게 되면, 즉 온도가 높아서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게 되면 이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겠죠. 힘센 개구리들이 많으면 그런 경우 반응물로 잘 넘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느냐? 이 활성화 에너지라는 이 장벽, 넘어야 되는 최소한의 장벽이 낮아지면 됩니다. 이 장벽이 낮아지면 이 개구리들이 힘센 아이들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이 아이들이 충분히 이 담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려면 입자인, 분자인 입자들이 에너지가 많아서 운동성이 매우 좋거나, 즉 온도가 매우 높은 상태거나, 아니면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서 금방 분자들이 뛰어넘을 수 있는 상태가 되면 화학 반응은 잘 일어나게 됩니다.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요. 활성화 에너지라는 게 화학 반응이 진행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화학 반응, 활성화 에너지라는 산이, 이 최소한의 산을 넘어야지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 산이 높으면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려면 이 활성화 에너지라는 산이 낮아야 됩니다. 옛날에는 A라는 도시에서 B라는 도시로 가려면
높은 산을 넘어서 꼬불꼬불 산을 넘어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A라는 도시에서 B라는 도시로 가려면 터널을 뚫어서 산을 넘지 않고 터널을 뚫어서 갈 수 있게 됩니다. 차이가 뭐냐? 그 산의 높이가 터널을 뚫으면 낮아지게 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것처럼 이 활성화된 에너지라는 게 낮으면 화학 반응은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화학 반응을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는 애가 누구였죠? 촉매입니다.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촉매. 그것이 이름이 뭐였었죠? 효소입니다. 효소.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있는 효소는 왜 필요한 것인가? 화학 반응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아이이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효소는 왜 중요한 것이냐?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서 화학 반응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36.5도에서 정도 되기 때문에 화학 반응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즉, 보통의 연소 같은 경우는 400도 이상에서 일어난다고 그랬죠? 연소,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높은 온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분자들이 아주 에너지가 높아져서 반응성이 굉장히 좋아지게 되는데요. 우리 몸은 온도가 낮은 편이기 때문에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기 힘듭니다. 하지만 누가 존재하기 때문에 효소라는 아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신체 온도와 같은 낮은 온도에서도 화학 반응이 매우 빠르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낮춰주기 때문이다? 효소가 활성화 에너지라는 넘어가야 되는 산,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넘어가야 되는 그 높은 산을 낮춰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게 되면 반응할 수 있는 분자의 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이 빠르게 일어난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아까 개구리 얘기를 통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바로 활성화 에너지라는 개념이었고, 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게 우리 몸 안에서 누구다? 효소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자, 뒤에 문제를 풀다 보면 문제가 나오게 될 텐데요. 여기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첫 번째 그래프와 두 번째 그래프가 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그래프, 두 번째 그래프 중에 어떤 게 효소가 있는 거고 효소가 없는 것인가?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게 바로 효소가 있을 때의 모습인 거죠. 왜? 활성화 에너지라는 산이 굉장히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라는 걸 통해 알 수 있는 그림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라는 것은 반응물에서 넘어가야 되는 에너지의 꼭대기, 이 꼭지점 부분이죠. 꼭대기에 해당되는 부분까지가 활성화 에너지고요. 역시 반응물에서 넘어가야 되는 최소한의 에너지의 꼭대기까지를 우리는 활성화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동화 반응과 이화 반응을 얘기를 할 때 그래프를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첫 번째 그래프, 두 번째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그래프 비교해서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학에서 그래프 굉장히 중요하죠. 자, 첫 번째 그래프는 반응물이 여기서 시작하는 부분이고요. 반응물. 생성물은 요까지 Y축의 에너지죠. 반응이 진행되면서 에너지 상태가 생성물로 가면서 에너지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얘는 동화작용의 그래프일까요? 이화작용의 그래프일까요? 맞춘 친구 있나요? 자, 이 그래프는 동화작용의 그래프죠.
자, 오른쪽 그래프도 보면 X축의 반응의 진행이고요. Y축은 에너지 상태입니다. 자, 반응이 시작할 때 에너지가 이렇게 높은 상태였는데 반응이 끝나고 생성물이 됐을 때 에너지 상태가 낮아짐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낮아지는 상태. 이것은 열이 바깥쪽으로 방출된 거죠. 예를 들어 10이었다 그러면 반응물이 10에서 생성물이 0으로 줄었다 그러면 10만큼 에너지가 방출된 반응입니다. 에너지가 방출되는 반응, 무슨 작용이다? 이화작용이었죠. 그래서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의 그래프임을 우리는 그래프에 주어져 있지 않더라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빨간색 그래프가 있고 파란색 그래프가 있는데요. 표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자, 요 그래프 A와 요 그래프 B 중에 어떤 그래프가 효소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반응일 것인가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활성화 에너지라는 장벽, 넘어가야 되는 장벽의 그래프가 높은 것이 A, 효소가 없을 때고요. B, 활성화 에너지라는 넘어가야 되는 에너지 장벽이 낮아진 것이 효소가 있을 때의 그래프 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비교해서 꼭 알아야 합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역시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되면 A, B 중에 효소가 있을 때의 그래프는 당연히 B가 되는 거겠죠. 활성화 에너지라는 에너지 장벽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활성화 에너지라는 것은 반응물과 에너지 장벽이 가장 높은 곳, 꼭대기 지점, 가장 꼭대기 지점까지를 우리는 활성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래프에서 활성화 에너지 부분을 찾아보세요 라고 문제가 나온다면 우리는 반응물, 시작하는 반응물에서 에너지가 가장 높은 여기까지, 자, 여기 부분이 되는 거죠. 여기가 바로 활성화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는 이 부분은 효소가 없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가 되는 거고요. B 그래프, 효소가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는 역시 반응물에서 에너지량,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진 곳의 꼭대기 부분, 여기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되겠죠. 여기가 바로 활성화 에너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제에 또 여기 기억이고 여기가 니은이다. 자, 활성화 에너지가 효소가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를 나타낸 것은 그러면 당연히 니은이 되는 거겠죠. 효소가 있을 때의 반응물에서 꼭지까지의 가장 높은 곳까지의 에너지 상태. 그럼 오른쪽 이화작용 그래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찾을게요. 효소가 없을 때 활성화 에너지는 반응물에서 가장 높은 곳까지 여기까지. 자,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가 바로 효소가 없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가 되는 거고요. 효소가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진 상태에서 반응물에서 가장 높은 곳까지. 여기가 바로 효소가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가 됩니다. 자, 여기 왼쪽 그래프에서 자, 반응물이 에너지가 처음에 0이었고 생성될 때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10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가면서 흡수된 열 에너지는 얼마가 되는 걸까요? 10이 되는 거죠. 이것은 활성화 에너지와 관계없이 높은 산을 오르든 파란색의 낮은 그래프의 산을 오르든 반응물에서 생성된 물로 가는 종착지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0이었던 반응물의 에너지가 10으로 가는 것은 똑같이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요 사이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에너지량이 얼만큼 변했는가
라고 나오는 이 사이의 이름을 우리는 반응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반응열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반응열,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이다. 자, 오른쪽 그래프 볼까요? 오른쪽 그래프도 아까 예를 들어 놨었죠. 반응물의 에너지가 10이고 생성물의 에너지는 0이 된다. 하지만 빨간 그래프 효소가 없을 때나 파란 그래프 효소가 있을 때나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가는 과정은 에너지 장벽의 차이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반응물 10에서 생성물 에너지 0으로 바뀌는 건 같다. 그래서 반응열은 발열되는 10만큼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반응열이 됩니다. 이것은 반응열은 효소의 유무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게 됩니다. 효소는 뭐에만 관여하는 것이냐? 효소는 뭐만 관여하는 것이었죠?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만 관여하는 것이었고 반응열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반응을 다르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효소는 반응을 빠르게 일어나게 하느냐 느리게 일어나게 하느냐 보통 빠르게지만 빠르게 일어나게 할 뿐 반응 자체를 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응열은 효소의 유무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등교를 해서 학습지를 풀게 되면 이 개념 굉장히 중요하게 뒤에서 문제 풀 때 헷갈리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활성화 에너지라는 건 반응물부터 넘어가는 산의 꼭대기까지 그리고 반응열이란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로 얘는 효소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배우고요. 다음 시간에 이 효소의 특성을 배우면서 2차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